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볼게. 자, 그렇게 쉬운 시는 아니다. 김춘수의 꽃 기억나? 말랑말랑.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고 누군가 나의 그 본질에 맞는 이름을 불러줘서 나도 그에게 가서 꽃과 같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우리 모두 다 눈짓이 되고 싶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의 시가 김춘수의 꽃이야. 기억나? 네. 거기서 꽃이 무슨 의미였는지 기억나니 혹시 그러면? 안 날라나? 모르겠어요. 속에 있는 꽃은 본문 속에 있는 꽃은 참고 본문 속에 있는 꽃은 본질이 파악된 의미 있는 존재야. 근데 제목에 있는 꽃은 꼭 의미 있는 본질적 존재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시인이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사물 한마디로 인식의 대상이야. 자,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김춘수 씨가 자작시 해설을 하는 글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자, 이 제목이 꽃을 위한 서시인데 서시라고 하는 건 시집을 펴낼 때 맨 앞에 쓰는 시가 서시인 거잖아. 그래서 윤동주의 서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맨 처음에 쓴 시가 아니고 거의 말년에 쓴 거란 말이야. 말년이라 좀 그렇다. 28에 죽었는데 아마 서시라는 제목을 붙인 시를 쓴 걸로 보아서 다른 시들을 묶어가지고 시집을 내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거든. 나중에 이제 윤동주 죽고 난 다음에 윤동주의 그 친구들이라던가 후배들 선생님들이 시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서시를 앞에 채워서 만든 시집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 유고 시집이야. 그래서 서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건 그 시집을 지을 때의 시인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어. 이 꽃을 위한 서시도 마찬가지인데 김춘수가 시를 쓴 어떤 경향이라든가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자, 그 내용을 찾아보면 김춘수가 자신은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있어. 자, 어떤 말을 했냐면 김춘수가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사물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투자하고 시인이죠. 어? 시인이죠. 그렇지. 시인은 시간을 투자하고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새로운 것을 인식할 수 있거든. 숨어있는 어떤 것을 본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거든. 그 인식한 것을 전달하는 사람, 독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시인의 역할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 그런 마음가짐 잘 드러난 시가 요 꽃을 위한 꽃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물을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지나쳐 보는 게 아니고 시간을 투자하고 애정을 담아서 바라보다 보면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 그 본질을 전달해주는 존재, 직업이 시인이다.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시야. 한번 가볼게. 나는 시방은 지금 이런 뜻이야. 위험한 짐승이다. 위험한 짐승이라고 하는 건 그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런 상태를 위험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자, 시인의 역할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를 정의한 거야. 나의 손이 닿는다는 건 인식행위야. 내가 인식하고자 하면 너는 미지의 알 수 없는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해. 본질 인식의 실패. 를 한 것을 까마득한 어둠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까마득한 어둠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부정이지. 자,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나의 손이 닿으면 오히려 인식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인식할 수 없게 돼버려. 자, 네. 그만큼 본질 인식의 어려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 인식하고자 하면 오히려 인식할 수 없다. 뭐 그런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 자,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이런 것도 은유법이야. 네. 자, A는 B가도 은유법이고 A의 B 이렇게 하는 것도 은유법이야. 앞에는 A가 원관념, 뒤에는 보조관념이야. 존재라는 것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우리 김춘수의 꽃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무슨 의미였지? 본질을 파악하는 거거든. 근데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 의해서도 본질이 파악되지 않은 거야. 누구에게도 가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의미 없이 사라진다라는 거야. 뭐 지구 끝에 있는 어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죽었는지 뭐 살았는지 나하고는 아무 사실 관계가 없지. 뭐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잖아. 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사실은 그렇게 사라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 무명의 어둠,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거야. 이것도 네. 이제 세무칠게.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추억의 한 접시라고 하는 건 불을 밝힌다는 건 내가 가진 나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밤새도록 한밤내 운다. 이 운다라고 하는 건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야. 당장 내가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면 그 존재는 오히려 알 수 없게 돼, 본질을.
그래서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인데, 비록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배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운다는 노력의 모습이야. 그래서 나의 울음은, 노력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탑이라고 하는 건 그 탑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그 겉의 표면을 말해. 그게 겉모습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바람으로 돌고 있는 건 아직 본질 파악을 못한 거야. 그래서 본질이라기보다 이거는 피상적인 모습, 대상의 피상적인 모습, 겉모습만을 보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어떤 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는 시간과 파악할 수 있는 그 시간 사이 경계가 돌이 될 텐데, 탑의 내면이라고 해도 좋고, 대상의 본질, 또는 표면과 본질의 경계,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 보통은 본질로 보고 그 본질을 파악하면 내게 있어서 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파악된 근데 뭐지? 의미는, 화자가 본질을 파악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될 것이다 그랬지. 네. 미래형이잖아. 본질 파악했어 안 했어? 파악했어 못했, 못했어? 아직은 못한 못했어요. 거지. 그지? 미래에는, 지금 현재에는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직은 탑만 들고 있는 거야. 피상적인 모습만 파악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본질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 나오는 꽃. 무엇이 되고 싶다? 눈짓이 되고 싶다 할 때의 의미가, 함축적인 의미가 유사한 거야. 그러나 얼굴을 가린 나의 신부여. 여기에 들어갈 말은 그러나 아직은,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어. 답을 말한 꼴이 돼버렸는데, 그러나 아직은 그 본질을 파악하지 않은 나의 신부여. 이거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야.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나에게 본질이 파악되지 않아서 의미 있는 존재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파악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에서 신부라는 말을 쓴 거야. 자, 전체 주제, 꽃의 참모습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또는 존재의 본질 인식에 대한 염원. 아직 파악을 했다는 건 아니야. 근데 앞으로 파악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본질 인식의 염원, 이렇게 하면 주제가 되겠고, 시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노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 자, 특징 잠깐 봐볼까? 꽃으로 대표되는 사물 속에 담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근데 아직은 그 결과에 이르지는 못했어. 본질 인식하지는 못했지. 그러나 추구하는 자세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자 하는 염원. 그래서 주제가 되겠어. 넘어갈까? 답 몇 번이야? 1번이요. 1번. 자, 유제 2번 시상 전개 방식.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볼까? 한 1분 줄게. 네. 그래. 간단히 할게. 네. 김수영 씨의 일반적인 특징 떠오르는 거 있어? 저번에 했었는데. 그때는 풀 갖고 했던가? 어딨지? 그냥 봐. 점층적 확장을 통한 반복. 그럼 표현 방법으로는 무슨 법 쓰인 거야? 음, 점층법, 반복법. 뭐? 이렇게 쓰는 거지. 네. 여기도 보면, 자, 눈은 살아있다. 이거 이렇게 표시해볼까? 자,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저번에 풀 했었어요. 그때 눈은 살아있다. 네. 그 다음에 떨어진. 그 다음에 이건 뭔 색깔일까? 마당 위에. 이렇게. 자, 뭔가가 반복이 되기는 되는데, 반복되는데, 앞에 뭐가 이렇게 붙지? 네. 확장되면서 반복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점층법, 반복법이 쓰이고, 두 번째, 옳지. 일상어의 상징적 사용. 그렇지. 일상어의 상징적 사용. 고유어도 되게 많이 쓰고, 평범한 쉬운 단어들을 쓰는데, 시가 쉽지는 않아. 상징적이기 때문이다. 그랬어. 자, 세 네. 번째,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한다. 물론 요거는 김수영 씨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야. 네. 자, 지난번에 할 때 우리 눈을 긍정으로 동그라미로 했었지? 자, 눈 동그라미. 눈은 살아있다. 저번에 풀 했었어요. 풀 했었어? 이건 네. 안 했어 그러면? 네. 어. 처음 그래? 너 이거 처음 봐 그러면? 근데 작년에 한 번 본 것 같긴 해요. 그냥 바로 하면서 갈게 그냥 그러면. 자, 네. 눈은 살아있다. 이때 눈은 뭐의 의미? 안 좋은. 눈은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하얗다고 하는 속성도 있잖아. 그래서 보통 순수성을 상징해. 그 다음에 요거랑 대립되는 이미지가 뒤에 나올 거야. 네. 이거 한번 찾아봐. 자,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이때 눈을 스노우, 기상현상으로서의 눈이야. 근데 이거를 네. 바라보는 눈길, 그 사람은 눈이 살아있다 할 때 눈,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 중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걸 어, 바라보는 눈길, 눈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음,
뭐 마당에 떨어진 이것도 마당을 바라보고 있는 눈 이렇게 또 보던데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이게 좀 이상하잖아. 자, 이게 어느 순간 뭐 인터넷에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자료에 딱 들어와 있어서 음, 누구 이론인지 모르겠다 정확하게는. 근데 뭐 어떤 사람의 눈길이 바라보는 눈이 살아있다. 뭐 그것도 말은 뭐 그럴싸한 것 같긴 한데 네.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으로 할 거야. 자, 그 눈이 네. 무생물이잖아. 근데 살아있대. 이상하지? 자, 그래서 네. 뭔 말이야 싶단 말이야. 이렇게 음, 그런 표현을 낯설게 하기라고 그래. 자,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게 뭐였더라? 음. 뭐였는지 기억나? 낯설게 하기 다 붙여 쓰는 거고 영어로 deformalization. 그 영어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애들 독서 지문 같은 데도 가끔 나오더라. 자,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음, 공통점이 잘 안 느껴져서 무슨 표현인지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을 유발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냥 긴장감이 아니고 시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긴장감이 네. 느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적이란 말이 붙으면 함축적 의미 파악을 이 어렵다. 그래서 독자의 집중이 필요하고 상상력이 필요할 때 시적 긴장감을 준다라고 하고 시적 긴장감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낯설게 하기야. 이 눈이 살아있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가 알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일종의 낯설게 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하자는 청유형이잖아. 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어떤 행동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하는 게 청유문이야. 그 청유의 대상은 젊은 시인이야. 눈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이 눈에 대고 할 때 눈이 부정적인 거라 더러워서 이 더러운 눈, 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음, 마치 아기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 나 잘하지 하면서 응원해 주기를 바라는 대상. 그런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어. 내가 더러운 마음, 비양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뱉어내고 순수함을 찾는 행위에 있어서 응원해주는 존재. 그게 눈이에요. 눈처럼 하얘지겠다라는 거지. 응? 뭐 롤모델인 거지 일종의. 눈 들어보라고 네.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라는 말은 평상시에는 마음 놓고 기침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역설적이게 어, 억압적, 통제적 현실임을 암시하고 있다. 60년대, 70년대의 군사 독재 정권 하의 억압적 현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자, 얘랑 같은 거야. 죽음도 불사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자신을 희생해서 비판하고 저항하고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시인이야. 자, 네. 그 시인들이라요. 눈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를 응원해 주는 거지, 눈이.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이 젊은 시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후배 시인들일 수도 있고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가슴의 가래는 뱉어내야 될 더러운 것이잖아. 부정이야. 네. 그러면 아까 위로 올라가서 자, 눈에 대립되는 이미지에 씌워볼까? 가래. 가래. 기침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중간쯤 될까? 긍정. 중간. 기침은 가래를 뱉어내는 행위잖아. 네. 그래서 기침은 가래는 순수성의 반대니까 불순성, 소시민성,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안일성, 뭐 이런 게 될 텐데 그걸 뱉어내는 게 기침이잖아. 그 기침은 일종의 정화행위라고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러면 네. 기침은 긍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서울대 교수였던 그 김은교 선생님이라고 있으셔. 이게 언제냐? 작년인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부정으로 하셨더라고. 이걸 왜 부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침한다는 자체가 이미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부정을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보기를 주면 그 보기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무조건 기침은 네. 긍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긍정 부정은 맞는데 얘가 좀 애매해. 이거는 이제 보기를 주면 그 보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할게. 자, 네. 근데 시가 보면 되게 단순하다. 잘 보면 1년하고 3년하고 비슷하지 않니? 네. 그지? 그다음에 2년은 기침을 하자고 4년도 기침을 하자잖아. 그러니까 1년과 3년은 눈이 살아있다라는 내용이고 2년과 4년은 기침을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1, 3, 2, 4가 또는 1, 2와 3, 4 이렇게 대응되고 있지. 이렇게 올리면 1, 3, 2, 4가 대응되잖아. 그지? 네. 네. 어. 뭐 질문한 거 아니지? 네. 안 내려고 해. 자, 그래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1년과 3년, 2년과 4년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이제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2, 3, 4는 큰 무리 없지? 네. 1번도 무리는 없지. 그지? 과거, 현재가 시간이 중복되거나 그러진 않아. 시간이 과거, 현재로 반복되거나 그러진 않아. 다 그냥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니까 다 현재로 보면 되겠어. 과거는 나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